안녕하세요. 오늘 기록할 주제는 API 게이트웨이입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MSA 환경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죠. 그 개념부터 빠르게 보겠습니다. MSA 환경에서 클라이언트는 수십 혹은 수백 개까지 나눠진 우리의 마이크로 서비스와 직접 통신하는 것은 아주 복잡하고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 수십 수백 개의 주소를 모두 다 프론트엔드에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건 어려운 문제죠. 이 복잡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API 게이트웨이라는 단일 진입점을 두고 클라이언트는 API 게이트웨이만을 통해서 백엔드 시스템과 통신하게 됩니다. 우리가 호텔 로비의 컨시어지와 같은 맥락이라고 이해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호텔에 필요한 어떤 각각의 부대 시설에 직접 문의하지 않고 컨시어지를 통해서 필요한 어떤 부대 시설에 문의를 한다거나 예약을 한다거나 하죠. 이 API 게이트웨이가 우리 시스템의 컨시어지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API 게이트웨이의 핵심 역할. 일단 API 게이트웨이는 MSA 아키텍처 백엔드 시스템의 첫 진입점입니다. 그래서 우리 백엔드 시스템에서는 공통되게 수행되는 작업들이 있을 거예요. 모든 서비스마다 다 작업을 해야 되는 어떤 공통된 작업들을 앞단에서 먼저 수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그 핵심 역할들을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일단 첫 번째는 필수적인 역할인 라우팅입니다. 그 API 게이트웨이 존재 이유인 이제 클라이언트로부터 들어온 요청을 그 필요한 서비스로 라우팅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들어온 요청을 적절한 서비스로 전달하고 응답합니다. 두 번째 핵심 역할은 인증입니다. 각 서비스가 개별적으로 인증 로직을 처리하지 않고 게이트웨이에서 일괄 처리하는 거예요. 앞서서 공통된 로직을 앞단에서 먼저 수행한다고 했는데 이 인증이라는 부분은 우리 모든 서비스에서 다 공통된 사항으로 처리해야 될 작업이기 때문에 이 앞단에서 먼저 처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많이 사용하는 JWT 토큰에 대한 검증을 한다든지 아니면 오어스와 같은 것들을 처리한다든지 만약에 이게 오픈 API 환경이라고 한다면 그 발급된 API 키를 검증한다든지 하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요청 응답 변환 트랜스포메이션이에요. 클라이언트가 원하는 형태로 데이터를 가공한다. 여러 서비스의 응답을 합쳐서 최종적인 하나의 응답으로 가공할 수가 있고 그걸 클라이언트한테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걸 어그리게이션의 역할이라고도 합니다. 이를 통해서 클라이언트는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여러 번 요청을 하는 게 아니라 게이트웨이한테 한 번의 요청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모두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레이트 리미팅, 처리율 제한입니다. 처리율 제한은 어떤 보안의 관점이라든지 혹은 우리 시스템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앞단에서 어떤 문지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클라이언트가 과도한 요청을 보내거나 아니면 비즈니스 요구사항에 맞는 처리율 제한 정책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시로는 디도스 공격에 대한 방어를 한다든지 API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너무 과도하게 API 요청을 빠르게 하면 419 too many request 응답을 준다든지 하는 처리를 이 API 게이트웨이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SNS 같은데 게시글을 마구 올리는 거는 우리 그 SNS 시스템을 공격을 하는 셈이죠. 그렇기 때문에 게시물 올리는 포스팅은 3분, 5분에 3회로 제한한다. 댓글은 10분에 몇 회로 제한한다.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의 어떤 요구사항에 맞는 처리율 제한 정책을 둘 수가 있고 이 처리율 제한 정책을 API 게이트웨이에서 처리한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는 분산 추적을 위한 첫 진입점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분산 추적은 분산된 시스템에서 우리의 요청이 어떤 서비스들을 거쳐갔는지를 추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느 서비스에서 얼마나 걸렸는지를 우리가 추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트레이스 아이디를 API 게이트웨이에서 최초 발급을 하게 됩니다. 첫 진입점이니까요. 그래서 트레이스 아이디를 발급하고 하위 계층으로 전파하는 그 시작점이 됩니다. 여기서 트레이스 아이디는 요청 전체를 관통하는 고유 아이디를 말하고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합니다. 이 요청이 들어와서 응답이 될 때까지 이 트레이스 아이디는 고유하게 유지됩니다. 그리고 또 하위 개념으로 스팬 아이디라는 것이 있는데, 이 스팬 아이디는 하나의 요청이 여러 서비스를 거치는데 각 서비스에서의 작업 단위 아이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A, B, C라는 어떤 서비스를 거치는 요청이라고 했을 때 A에서의 스팬 아이디가 있고 B에서의 스팬 아이디, C에서의 스팬 아이디를 각자 발급하고 관리하는 거죠. 이 스팬 아이디를 통해서 정확한 어떤 지점을 우리는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PI 게이트웨이는 트레이스 아이디, 스팬 아이디를 요청 HTTP 헤더로 통해서 전파하고, 각 서비스는 해당 정보를 로그로 기록하거나 아니면 뭔가 추적하는 인프라에 전달을 한다거나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적으로 추적 도구를 통해서 이런 요청이나 흐름을 시각화하거나 모니터링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알아볼 것은 API 게이트웨이 구성 시의 주의사항입니다. API 게이트웨이를 구성할 때 어떤 주의할 점이 있는지, 또 지양해야 되는 안티 패턴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의사항은 단일 장애점, 싱글 포인트 오브 페일러 문제입니다. API 게이트웨이는 모든 트래픽이 통과하는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 게이트웨이가 죽으면 우리 전체 백엔드 시스템이 죽었다라고 볼 수 있어요. 따라서 API 게이트웨이는 반드시 고가용성 구성을 해야 한다, 다중화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보통 게이트웨이 자체를 이제 여러 인스턴스로 이제 띄우고 그 앞단에 LB로 두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두 번째 고려할 점은 게이트웨이에 무거운 로직을 넣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당일 장애점 문제와 같은 맥락으로 게이트웨이에 무거운 비즈니스 로직을 처리한다면 시스템 전체의 성능이 저하되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게이트웨이에서는 무거운 로직을 처리하지 않고 비교적 가벼운 공통 로직을 처리하도록 구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한번 살펴보면, 일단 비즈니스 DB를 직접 조회하는 것. 이 DB를 조회하는 건 굉장히 큰 비용이 드는 요청이죠. 그리고 복잡한 비즈니스 로직 처리 또는 대용량 파일을 처리한다든지 하는 것들은 게이트웨이에서는 지양해야 될 작업입니다. 반대로 이제 게이트웨이에 적합한 작업을 보면 앞서 살펴본 인증, 토큰 검증 같은 인증 로직, 그리고 라우팅 로직, 그 다음에 HTTP 헤더를 조작해서 아까 트레이스 아이디를 발급해서 한다든지 어떤 헤더를 조작하는 것, 그리고 처리율 제한을 위한 로직을 이제 하는 것들이 게이트웨이에 적합한 작업입니다. 그 다음 주의사항은 서킷 브레이커를 미설정하는 문제입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한번 추후에 다시 잘 알아보겠지만, 이제 하나의 장애 포인트가 전체 시스템으로 확산되는 걸 방지하는 기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게이트웨이에서 서킷 브레이커 설정이 없으면 이제 장애가 발생한 서비스로 지속 호출해서 이 게이트웨이 어플리케이션의 스레드 또는 커넥션을 모두 소진돼서 이는 시스템 전체 장애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게이트웨이에서는 아래의 설정을 각 라우터마다 반드시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첫 번째는 커넥션 타임아웃입니다. 연결을 했을 때 최대 대기 시간을 의미하죠. 그리고 비슷한 맥락으로 리스폰스 타임아웃, 응답의 최대 대기 시간을 설정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살펴보는 이제 서킷 브레이커. 이제 어떤 특정 요청으로 몇 번을 실패했으면 해당 서비스는 애초에 라우팅을 이제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폴백 처리. 차단됐을 때 이제 그냥 500 에러를 띵 띄우는 게 아니라 뭔가 적절한 응답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주의사항은 게이트웨이에서 너무 많은 인증 혹은 인가를 처리하는 거예요. 자, 아까 인증이라는 게 공통 필요 로직으로 이제 앞단인 게이트웨이에서 공통적으로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하지만 이때 인증을 넘어서서 어떤 비즈니스 로직과 관련된 인가, 권한에 대한 부분까지 세세하게 검사하는 건 옳지 않습니다. 이 세세한 권한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DB 조회가 필요하게 되고, 또 게이트웨이가 각 서비스의 도메인 지식을 이제 뭔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옳은 설계가 아닙니다. 그래서 게이트웨이는 누구인지만 확인하고 인증만 하는 거죠.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권한은 이제 각 서비스가 판단을 하는 것이 옳습니다. 마지막 주의사항은 설정 변경 시 재시작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라우팅 규칙을 바꿀 때 게이트웨이가 재시작이 필요하면 시스템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물론 고가용성 구성에서는 무중단 배포가 충분히 가능하지만 어쨌든 배포를 새로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배포 리스크를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API 게이트웨이 설정은 동적 설정이 가능한 형태로 구현하고 런타임에 라우팅 등의 설정을 추가하거나 설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동적 설정은 우리가 뭐 스프링부트 프로젝트라고 했을 때 보통 컨피규레이션을 어플리케이션 YAML 파일을 통해서 하게 되는데, 이 파일을 코드랩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컨피그 서버를 두고 이 어플리케이션은 컨피그 서버의 주기적인 통신을 통해서 설정을 계속 갱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컨피그 서버에 있는 어떤 설정을 변경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은 즉각 반영이 되는 이런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정적 설정을 지향하고 스프링 클라우드 컨피그와 같이 어떤 컨피그 서버와 같이 동적 설정을 가능한 구조로 구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API 게이트웨이를 어떻게 배치할지 그 패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게이트웨이는 어디에 어떻게 배치하냐에 따라서 시스템 구조가 달라집니다. 서비스의 규모나 클라이언트 종류, 팀 구조에 따라서 게이트웨이 배치 전략이 달라지게 됩니다. 첫 번째 패턴은 단일 게이트웨이 패턴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 이제 단일의 게이트웨이만 존재하는 패턴이죠. MSA를 처음 도입했다거나 규모가 작을 때는 단순하니까 유용하지만 이제 서비스가 늘어날수록 게이트웨이 설정이 비대해지고 또 팀이 분리되어 있다면 하나의 게이트웨이 설정을 공유하게 됨으로써 충돌이 뭔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BFF 패턴입니다. 이제 BFF는 Backend for Frontend를 말하는데, 어떤 클라이언트의 환경에 맞춰서 백엔드 아키텍처를 설계한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 종류마다 전용 게이트웨이를 두는 패턴입니다. 자, 나누는 기준은 어떤 클라이언트의 접근 환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 클라이언트의 어떤 유형일 수도 있습니다. 아래 그림처럼 클라이언트가 우리 시스템에 접근한 클라이언트가 어떤 파트너라는 클라이언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일반 그냥 고객일 수도 있고 혹은 내부 관리자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이언트 유형마다 전용 게이트웨이를 두는 거예요. 또 다른 예시로는 클라이언트를 모바일 환경 클라이언트, 웹 환경 혹은 기타 다른 환경별로 클라이언트의 접근 환경에 따라서 API 게이트웨이를 분리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나눌까요? 자, 한번 예시를 보면 같은 주문 상세에 대한 요청이긴 한데 모바일 환경에서는 이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최소화한다든지
뭔가 이미지 썸네일 처리한다든지 뭔가 느린 네트워크를 고려하는 어떤 데이터 전달을 고려해야 됩니다. 반대로 웹 환경에서는 뭐 웹 모바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데이터를 좀 풍부하게 줘도 되고 좀 고해상도의 이미지를 전달한다든지 어쨌든 빠른 네트워크라는 환경을 고려하고 데이터 전달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은 팀 구조와도 연결이 됩니다. 아까 앞서 단일 게이트웨이에서 만약에 하나의 게이트웨이를 여러 팀이 다 공유하게 되면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뭐 팀이 만약에 모바일 팀, 웹 팀 혹은 뭐 플랫폼 팀 나눠져 있다면 그 각각의 팀마다 전용 게이트웨이를 두고 관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각 팀이 본인들의 게이트웨이를 두고 독립적으로 배포하고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단점으로는 이제 게이트웨이가 여러 개로 나눠지는 거기 때문에 앞서 공통된 로직이었던 뭐 인증, 뭐 이런 공통 로직들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패턴은 중첩 게이트웨이 패턴입니다. 투티어 패턴이라고도 불러요. 그러니까 아까 BFF의 중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게이트웨이를 2계층으로 구성하는 거예요. 이제 그림을 보면 이 게이트웨이의 레이어가 2계층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똑같이 BFF 모델을 추구하지만 앞단에 공통 로직을 처리할 수 있는 게이트웨이를 먼저 두고 이 게이트웨이가 각각 프론트엔드별로 나눠진 게이트웨이로 또 라우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계층의 게이트웨이를 두는 걸 중첩 게이트웨이 패턴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내부 게이트웨이 패턴입니다. 자, 외부 트래픽만이 아니라 내부 서비스 간 통신에도 게이트웨이를 둘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내부적으로 인증이나 인가에 대한 별도 처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정 서비스에 대한 어떤 레이트 리미팅을 걸어야 된다거나 아니면 요즘엔 뭐 제이슨과 또 내부 통신으로는 gRPC 같은 것들을 뭐 쓰는데 이제 제이슨에 대한 요청을 gRPC로 변환을 해준다거나 뭐 이런 그 표준 프로토콜 변환 레이어를 위해서 내부적으로 API 게이트웨이를 둘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패턴 선택 기준을 한번 보면 일단 서비스가 초기거나 단순한 클라이언트면 당연히 단일 게이트웨이만으로도 충분하죠. 자, 근데 만약에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가 종류가 다양해지고 또 조직이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한다면 BFF 패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또 BFF 패턴을 적용했는데 공통된 뭔가 처리가 중복되는 게 너무 많아졌다 라고 한다면 이제 투티어 이제 계층으로 나눈 게이트웨이 패턴 배치 패턴을 사용할 수 있고요. 또 내부 서비스 간에도 어떤 통신 제어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인터널 게이트웨이, 그러니까 내부 게이트웨이 배치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API 게이트웨이의 구현체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가장 첫 번째로 AWS API 게이트웨이가 있네요. 이거는 뭐 만약 우리 시스템이 AWS 인프라라고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가장 적절한 선택이겠죠. 관리형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제 운영 부담이 없다. 그리고 AWS 서비스와 완벽하게 통합된다라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아무래도 AWS에 강한 의존성이 생기는 거고, 또 트래픽이 많으면 비용이 꽤 높은 편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커스터마이징이 이제 제한적이겠죠. 관리형 서비스이니까. 그리고 뭐 쭉 다른 이제 저 CSP에서도 이와 비슷한 서비스를 제공하고요. 또 콩도 있습니다. 엔진엑스 기반의 성능이 매우 우수한 어떤 API 게이트웨이 구현체라고 하네요. 또 뭐 크라켄D라는 고언어 기반의 어떤 API 게이트웨이 구현체도 있는데 뭐 저도 실제로 사용을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스프링 생태계에서는 사실상 표준처럼 자리 잡은 이제 스프링 클라우드 게이트웨이가 있습니다. 자, 만약에 우리의 백엔드 시스템이 스프링 생태계의 시스템이다라고 한다면 이제 학습 비용이 꽤 낮고 또 스프링 생태계랑 완벽 통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만약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의 그 MSA 환경이 모두 쿠버네티스 환경으로 이제 구성이 잘 되어 있다고 한다면 쿠버네티스의 어떤 인그레스라고 하는 객체가 이 API 게이트웨이 역할을 모두 잘 수행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보다 조금 더 고도화된 어떤 서비스가 API 게이트웨이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서비스 메쉬와의 통합을 위해서 이스티오 인그레스 게이트웨이라는 게 그것도 있다고 하네요. 지금까지 MSA의 필수적인 구성 요소인 API 게이트웨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